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되게 됩니다. 그 권리가 임차인이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데 왜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법 체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은 공법과 사법이 있어요. 이 공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국가가 만들어 놓고 지켜야 되는 것이 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또 실제법과 절차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법은 우리 행정법, 국토이용계획법이나 건축법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법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법은 만민평등의 원칙에서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룸입니다. 월세를 100만 원에 30만 원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갑이 월세를 연체하니까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명도 소송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왜? 월세가 이렇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성소 판결이 나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바로 내보낼 수 있느냐? 명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집행관실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야 돼요. 법원의 공권력으로 이 집행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이 진행되면 이 보관 창구에 또 3개월이 보관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동산이죠. 그래서 이 교통상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또 3개월 걸리게 됩니다. 3개월 뒤에 결국 이분이 거의 돈 될 수 있는 귀중한 물건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도 낙찰받지 않기 때문에 폐기 처분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이 얼마? 1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이렇게 변호사 비용 포함해서 이렇게 1,000만 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결국 절대 원룸하지 마라. 결국 여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갑은 이 원룸 하나 있는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한번 당하면 절대로 원룸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낙찰받게 되면요,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강제 집행을 하게 되고 창고 보관해서 폐기 처분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경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채무자 같은 경우도 손해죠. 왜? 결국 이 낙찰이 낮게 돼가지고 이 채권을 다 갖지 못하면 결국 다른 재산이든지 또 다른 물건에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경매 진행됐다 해가지고 결국 이 채권이 소멸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빚을 많이 갚아야 되는데 이 일반인들이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결국 이 깎아머리 아저씨들이 다 경매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낙찰 금액이 상당히 다운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지금은 법을 다 바꿨습니다. 민사집행법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는가 하면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이 되게 되면 21일 안에 송달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강제 집행이 되게 되면 창고에 보관되면서 동상경매를 진행해서 폐기 처분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결국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5개월 안에 이 모든 명도를 다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인도명령이 떨어져서 강제 집행 당하게 되면 이분이 물건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결국 이 들어간 비용을 다 지출해야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 입장에서도 결국 이분한테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분양 면적에 결국 평당 한 10만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법원에 가서 이렇게 내놓으니 이 점유한 사람에게 위로금줄로 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사비해서 합의가 된다는 겁니다. 왜? 결국 낙찰 결정에서도 어차피 법원에 낼 거 여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줘서 순탄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유자 같은 경우도 결국 이사비 받고 나가는 게 낫지. 결국 이렇게 폐기처분 당하는 그리고 폐기처분 당하게 되면 이사비도 한 푼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진행되어서 명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왜? 민사집행법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경매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만민평등이지만 민사집행법은 누구 중심으로? 낙찰자 중심으로 2002년도에 다 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왜 우리가 말소를 시키느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으면 왜 말소를 시킬 수밖에 없느냐 보시면요. 자, 시세가 5억짜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채권액이 1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매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가 멈추면 결국 심장이 멈춰가지고 결국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는 돈이 흘러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채권액 10억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이 집은 매매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경매를 진행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매 진행되게 되면 그 채무자 있고 임차인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요. 우리 대부분 분들은 결국 채무자나 임차인이 이렇게 불쌍하다 생각을 해요. 여기에 명도로 가는 낙찰자는 정말 좀 안 좋은 그런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관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채무자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채무자는 불법을 행하신 분이세요. 왜? 5억짜리 집으로 10억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 사기치던 간에 10억까지 해드시는 분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임차인 같은 경우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낙찰자는 남들 놀 때 공부해서 정당하게 권리 취득하고 이 명도하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정당한 사람은 결국 누구냐? 이 낙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 중심으로 법을 다 만든 것이 뭐다? 민사집행법이 되겠어요.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요. 이거 사람의 피가 멈췄어요. 그러면 사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의사가 심장제해동기 가지고 결국 심장에 충격을 줘서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부모님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부채가 많은 부동산, 이 죽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거래가 불가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경매를 통해서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죽은 부동산을 살리는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높게 낙찰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지 않습니까? 국가도 좋고 왜? 세금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법원도 우리가 낙찰 금액에 준해서 비용 받아가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채무자는 채권을 많이 갚아서 채무를 많이 갚아서 좋은 거고요. 임차인은 조금이라도 배당 더 받아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채권자들은 자기 채권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경매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국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좋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요, 민사집행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민사집행법의 말소 기준 권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부동산을 살 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은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입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소는 내가 이전 등기 신청하면 해줘요. 그렇지만 경매 진행돼서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나는 결국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결국 이 과거에 경매되기 전에 이 사법으로 해서 주택임대보호법,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절차법으로 해서 민사소송법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 장치가 다 있었다는 거죠. 몰랐다.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젊을 때부터 어릴 때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죽어있는 집 아니겠습니까? 경매로 이 부채를 정리해야지만 이 집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어떻게? 말소기준권리 논리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죽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말소기준권리 논리를 적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진행된 물건에 설정된 권리 중 인수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예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말소기준권리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이렇게 돼 있으면 인수가 되는 것이고요. 경매에서 인수는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그 권리를 내가 승계받으면서 권리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 밑에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소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기준권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기준권리의 대표적인 권리가 이제 건저당권,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저당, 저당권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 위에서는 무조건 인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말소기준권리를 적용시키느냐 하면요. 자, 우리가 말소시키는데 그냥 너 말소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참 많이 맞고 했죠. 그때 결국 너 이렇게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3대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은 안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 없이 정말 때리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소를 시킬 때 그냥 말소하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시키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제시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보시면 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토지에 이렇게 가처분이 있고 건저당이 있고 가치상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임차권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말소기준권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소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뭐야? 야,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 너 돈 받았잖아.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돈 받을 권리다. 왜? 돈 받았으니까 당연히 소멸해야 되죠. 그래서 첫째 이유가 돈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 보면 가처분은 돈 받을 권리가 아니죠. 처분 못하게 묶어놓은 것이죠. 보존처분입니다. 건저당, 돈 받을 권리죠. 돈 받게 해놨습니다. 지상권, 이건 용익물권입니다. 돈 받을 권리가 아니에요. 사용수익권이죠. 압류, 가압류, 여기서는 돈 받을 권리가 맞죠. 왜? 돈 받기 위해서 금전, 채권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돈 받을 권리입니다. 또 임차권, 이것은 용익권이죠.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이건 채권입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 건저당하고 압류, 이것이 결국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돈 받을 권리 소멸되는데 그러면 지상권 같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 살려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에 이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지상권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권이 결국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결국 담보력이 30% 다운됩니다. 왜? 토지만 나는 갖고 있고 건물은 다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때문에 사용에 제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할 때 통상적으로 30% 다운시켜서 이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을 살렸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건전한권자의 담보력을 다운시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는 결국 뭐냐? 이 돈 받을 권리를 침해, 방해하니까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차권 같은 경우도 살려놓게 되면 결국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가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수익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점유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권리가 살게 되면 건저당권자가 침해받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도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시키는 권한은 무조건 첫째 뭐다? 돈 받을 권리다. 둘째는 뭐다? 이 돈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말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가처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건저당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건저당이 가처분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죠. 등기부 등본에 가처분 딱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통상적으로 설정 안 해주죠. 근데 이제 개인 간에는, 사인 간에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 이 가처분은 방해하는, 건재당권자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건재당보다 위에 있으면 이것은 인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사시면 안 되겠죠. 이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낙찰자의 소유권은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말소기준 권리 논리는 이렇게 되어서 첫째는 뭐다? 돈 받을 권리다. 둘째는 이 돈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결국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소기준 권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말소는 왜 시켜요? 돈 받았으니까. 두 번째 기준은 뭐야? 기준하면 옛날에 기준이 손 안 붙인다고 막 혼나고 그랬죠. 기준하면 딱 손 붙이면서 써야 되죠. 이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풀면 돈 받을 권리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선순위 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건재당권, 이것이 돈 받을 권리 아니겠습니까?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다 소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들은 자,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경매 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최선순위 설정, 이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는 저, 앞, 가, 전, 경 해서 요 5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담보가 등기는 말소 기준이 되지만 순위 보증가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돈 받을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돈 받을 권리가 돼야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래서 담보가 등기는 돈 받기 위해서 건재당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고 경매 신청을 해야지 했을 때 돈 받을 권리가 됩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선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인수, 이렇게 우리나라 법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전세권은 되지 않고 집합 건물이나 건물 전체 전세권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전세권은 항상 가변적으로 선배집 요 3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다음 2탄에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인수하는 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을 때 인수하고요. 지상권이나 보증가 등기 임차권 인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인수하는 권리, 유치권이나 보증상권, 여구등기나 소유권 다툼의 가처분이나 건물 철거를 위한 건물의 가처분, 이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더라도 무조건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전소유자 가압류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배당해주고 소멸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 임차권자든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가지고 결국 압류를 한다든지 건재당 설정한다든지 할 때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알아야 된다. 왜? 경매 신청한 목적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채권 회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경매 신청할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무익료로 해가지고 경매가 취소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권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귀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매의 말소 기준 권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20대부터 반드시 알고 내 재산을 지키는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걸 몰라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날렸을 때 참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좀 좌절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건저당 등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